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까지 각종 분야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구축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서 이번에는 외국인들의 대미 투자 심사까지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그 배경에는 중국 견제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에 투자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갈수록 고민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상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규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번 내용은 외국인들의 투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철저하게 좀 감독하겠다. 그리고 심사를 좀 강화해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특정 국가나 이런 걸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중국 견제용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는 이제 기구가 미국에서 이제 CFIUS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외국인 그 투자심의위원회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것은 미 재무부가 주관을 하지만은 사실은 범정부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기구고 이게 이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절차라는 그 피르마라는 법인데 법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정말로 그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사하도록 규정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거를 다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동하는 걸 보면서 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생뚱맞다. 그래요? 기존에 법이 다 있는데 왜 이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좀 달라진 점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별로 때랑?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서면으로 Q&A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인터뷰에서도 네. 뭐가 달라지냐 이제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니까 좀 있을 거다, 실무자들이 있을 거다 정도만 얘기를 했었고 이제 결국은 뭐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를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할 거다. 이제 이거를 내보이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냐. 보여주기다. 예. 근데 거기서 언급되고 있는 대부분은 다 이미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또 강화를 해서 심사를 좀 꼼꼼히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골자인데 글쎄요, 말씀하신 정 교수님 말씀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계속 발동이 되고 있다면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겠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기존의 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중의 어떤 기구를 내세우는 건 이 기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시면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1975년에 포드 행정부 때 등장을 한 건데 그러니까 냉전 시대잖아요. 그렇네요. 경제 블록화가 상당히 고착화되고 있던 그 시점에 등장을 한 기구를 왜 다시 전면에 내세워서
왜 바이든 정부가 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과정에 서명을 하고 또한 그 바로 다음 날에 제이크 설리번 미국 안보부 장관은 또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앞뒤로 다 막겠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기술도 막고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함으로써 나갈 수 있는 기술도 막겠다. 그러면 지금은 외국인들의 미국 투자를 심사를 강화하는 건데 그렇죠.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도 제한을 걸겠다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돈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이 움직일 때 민감한 기술이 빠져나가는 걸 안팎으로 물샐 틈 없이 방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안과 밖을 동시에 막겠다. 근데 그러면서도 참 이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현재의 상황인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투자를 많이 유치했다고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가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그동안 미국 행정부가 보여줬던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와 상당히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런 모든 강조를 국가 안보의 기준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단 시장 경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향후에 국가 안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것까지 투영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보다 정확할 겁니다. 안팎을 다 막겠다. 뭐 일종의 뭐 쇄국 정책처럼 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될 정도의 상황인데 어쨌든 일단은 뭐 다 막겠다는 건데 곽 교수님은 일단은 그 외국인들의 미국 투자를 막는 이 봉쇄하는 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돼. CFIUS라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75년도 포드 외국인 행정부 때 만든 그거를 소액 투자도 모두 반도체나 양자 컴퓨팅이나 이 관련된 AI나 이런 특별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소액 투자마저도 신고를 의무화하게 돼 있고 요 의무화하면서 강화하겠다는 게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액 기존 투자도요? 조직,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수출 통제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인 CFIUS에도 소액 투자인 경우에도 왜냐하면 기술 랩 같은 거를 많이 요새 인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금액 얼마 안 되는 맞아요. 재정자 연구소나 없는 이런 거. 것들. 이런 걸 인수하는 것마저도 아까 얘기한 5개 분야, AI, 양자 컴퓨팅 이런 쪽, 네네. 심지어 바이오 같은 핵심 것도 기술들. 요것들도 인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라. 그런데 왜 투자 유치는 자랑하면서 요건 하느냐 그러면 동맹 문제거든요. 동맹들은 와서 먹어도 괜찮다. 나머지 중국이 할 때는 이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네네. 중국이 할 때는 걸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동맹으로 인지가 돼서 그러니까 괜찮은 우리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데이터도 보면 알겠지만 예. 투자 금액은 중국이 제일 크고 일본 그다음에 우리란 말이죠. 근데 투자 금액 대비 심사회에 들어간 건수를 보면 우리는 2배, 중국은 4배.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렇게 들어오죠. 지금 숫자가 데이터를 나오고 보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요거는 뭐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중국을 겨냥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건 뭐 말하자면 WTO에 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범에. 인워드, 아웃워드 예. 모든 투자에 대해서 심사를 중국을 견제하겠다. 걸어서 압박하겠다. 예,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이게 좀 아.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면. 네. 음. 근데 조금 제가 보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네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adversarial nations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적성 국가인데 네네.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반대되는 국가 이제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법에는 그걸 안 적지만 예. 그 리스트를 상무부나 국방부와 이런 데서 리스트를 만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는 리스트는 거기에는 네 나라는 들어가죠. 중국, 북한, 이란, 뭐 이런 나라들. 지금은 말씀하신 러시아도 들어가고. 미국과 대척점에 있다고 그렇죠. 여겨지는 국가들이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 법에는 이름이 안 들어가지만 별도 만드는 리스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트럼프 이후 또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수출 통제 제도를 이제 제가 이걸 이제 포괄적 수출 통제 제도라고 그러는데 네네. 거기 이제 투자까지 또 포함되는 그런 제도를 아주 촘촘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대학에서도 어떤 특정 물질을 해외화 거래할 때도 이게 혹시라도 그
미국이 우려하는 집단이나 국가한테로 넘어가는 거를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스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법이 이제 그런 규정이 2중 3중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이제 대통령이 강조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겠지만은 기존 제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우리는 어떤가요, 교수님?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예. 미국이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중국이 직접 무슨 뭐 회사를 인수하거나 기술 기업을 인수하거나 이거는 이미 다 지금 눈에 드러나니까 이제 막고 있는데 네. 우회 인수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문제가 됐던 이제 우리나라 그 매그나 칩 사태 같은 거 그것도 미국의 법에 보면은 미국에 그 상장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미국 법으로 제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미국 그 기업도 뭐 따지고 보면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홍콩에 베이스로 있는 건데 사실 중국 기업이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건너 해서 또 다른 기업들을 인수를 하는데 미국이 그것까지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무산시켰죠,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 5월달에 한국 방한했을 때 네네. 거기에 이제 양국 그 공동 선언문에 보면은 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하고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자라고 협력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재무부하고 CPU서 같은 거를 이제 언급을 한 셈이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아직 약해요. 우리는 제도가 있는데 미국에 비하면 훨씬 취약하죠. 취약하다. 예. 글쎄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 왜 걱정을 해야 되냐? 뭐 국가가 지칭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최근에 뭐 그 반도체나 전기차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 본다, 네. 볼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이번 행정명령은 또 우리한테 뭔가 불똥이 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보가 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예. 앞서서 잠깐 동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편을 확실히 들어주면 동맹이고 우리 편인지 저 친구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 그러면 동맹이라고 했다가 네. 혹시 중국 친구 아니야? 의심을 한단 의심해요. 말이죠. 그래서 논의를 뒤에 조금 더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당장은 보면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가 투자하거나 우리가 인수할 때 현실적으로 당장 당면하는 어떤 허들이 없다고 해도 종국적으로 보면 반도체 보조금 너희 받았는데 왜 중국에 추가 투자해? 혹은 그렇죠. 왜 중국에서 비즈니스 규모를 키워? 얼마든지 시비 걸 수 있고요. 신장 위구르 관련해서도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중국의 추가 투자를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쪽하고 비즈니스하는 나라들을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한국이라는 글로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손님을 가려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가려받겠어요? 현존하기로는 뭐 안보냐 경제냐 태길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현존하는 1등 시장이 중국인데 그렇죠. 여기를 완전히 배제하고 미국하고 미국의 동맹국하고만 간다. 이것도 선택이 쉽지 않다고요. 저는 근데 저희 화면에 네. 보여드리고 있는 게 지금 이번에 행정명령안 내용의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해당 외국인이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제3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려해야 된다. 뭐 쉽게 풀면 제3자를 중국으로 지칭해버리면 그렇죠.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쪽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고려를 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중국과 엮자고 들면은 거의 모든 기업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네. 매그나칩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 14억 불짜리 미국에서 그 매그나칩 반도체 옛날 하이닉스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 네. TV나 스마트폰에서 구동하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거든요. 작년 연매출이 대략 한 5,500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 이 회사를 중국계 펀드가 인수하기 직전에 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 미국 정부가 불허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술이 중국과 관련된 곳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흘러가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근데 이 매그나칩 반도체 인수하려는 이 인수전에 우리 LX 그룹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 생각하면 넓게 봐서는 너희들도 중국에 투자 많이 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애매하네요. 곤란한 난처하고. 지경에 처해질 네. 수 있는 상황도 있죠. 곽 교수님 어떤가요? 어쨌든 중국과 관계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애매한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양다리 걸치지 마. 확실히 해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정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조치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가르치다 왔습니다만
미국은 굉장히 허술해 보이지만 탄탄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의 네트워크도 그렇지만 이렇게 허술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IRS 같은 경우에 조사 안 한다고 가만히 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미국에서 못 삽니다. 아,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촘촘한 게 소위 말해서 조직화된 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지금 미국 눈밖에 나지 마라 뭐 이런 건가요? 지금 확실히 한국이 좀 애매했었잖아요. 완전한 동맹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하고 관계 끊으라고 그래도 그것도 우리 쉽지 뭐 않죠. 경제 문제 때문에 또 맞아요. 북한이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게 확실히 이런 조항들을 보면 그 속뜻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애매한 짓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 자체가 특히 경제적 재화가 안보화되고 있는 지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그런 것들이 네. 트럼프 시대 이후에 지금 와서 거의 확장돼서 전 분야로 확장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안미 경중이다 이렇게 애매한 짓 하지 말라는 안보는 미국, 얘기가 뭐 경제는 중국이다. 이런 거 통상이 아니라는 안보화돼 거죠. 있으니까 예. 바로 경제도 미국에 붙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뭐 중국하고 뭐 선을 바로 긋고 그럴 수가 있나요? 바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통상 딜레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딜레마가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가려서 시장을 공략한다? 미국이 크다고 미국 실제로 보면 2035년만 되면 중국이 시장 규모가 더 커질 텐데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외 의존력이 크고 순수하게 인력과 자본만 투자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5천만이 먹고 사는 이런 경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가 바로 이런 점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려받지 못하는데 가려받으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이 앞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전략으로 해서나갈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서 평론가님, 박연미 평론가님도 네.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뭐 안팎으로 다 막겠다라는 전략인데 이 상태에서 뭔가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투자를 나중에 촉진했다 아니면 뭐 미국 기업의 활동을 우리가 참 장려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해서 국가 경제의 성장을 또 도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니면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아메리카 포스트 정책에 아주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은 가고 그렇죠. 있다라고 우선주의로. 분명히 생각할 네. 것이고 이제 앞에서도 참 우리나라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다 해주셨고 네네. 또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 되는 국가를 어떻게든 붙잡아야지. 지금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질서를 그나마 좀 견제하거나 견제를 막을 수 하거나 있는, 또 중국도 자기들 나름대로 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예. 국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어쨌든 압력을 넣고 있는 셈이고 하지만은 지금 국제 질서가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우리로서는 자유진영 우방 쪽에 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물론 뭐 미국의 정책이 분명히 야속하고 문제가 있지만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아, 미국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철강 문제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 중국산 철강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데가 한국이었고 그게 다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이 되어져서 이제 미국을 들어가면서 따지고 보면은 한국이 중국 상품의 수출 경로로 이렇게 중간재를 많이 우리가 그렇죠. 하니까요. 인식이 되어졌거든요. 네네. 물론 우리도 국내 출강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중국산이 쓰니까 기업들이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또 통상마찰로 되고 그랬는데 이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든지 하여튼 뭐 인적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러기 네. 때문에 네. 미국이 기술 안보를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중국을 딱 겨냥한 조치를 내놓는데 두들겨 맞는 거는 결국은 한국이 되는 게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긴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평론가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기업든 하여튼 털어다 보면은 다 중국과 뭐가 다 연관이 돼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그런 해법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기업들도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이나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지 이건 뭐 불평불만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법을 바꿔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앞서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미국은 어떤지가 좀 궁금한 게 지금 뭐 밖에서 투자하는 것도 어느 네. 정도 통제를 하겠다. 그다음 안에서 밖으로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막겠다라고 하면 기업들은 괜찮은 건가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네.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는 톤 앤 매너가 약간 바뀔 가능성도 있어 좀 보여요. 다운되는. 이번 선거 톤 결과에 다운되는. 따라서 정말 뭐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를 하고 의회 구성이 내년에 원하는 방식대로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예.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제익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이 글로벌 신흥기술 서밋에서 이 연설을 하면서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규제를 할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예.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미 투자 가려받겠다고 한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년의 스케줄을 보면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바로 서명해서 발효를 시키고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분야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대미 투자 함부로 아무 돈이나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는 돈도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요. 하나의 패키지 상품인 그러네. 거죠. 일련의 흐름들이 그렇죠. 있네요. 국가안보 전략상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겠다는 거 확실히 보여주고 사실 이게 다분히 저는 내수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미국인들 보라고 보여주기용. 일단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약간의 유예랄지 아니면 뭐 경과 규정이랄지 이런 걸 좀 붙여서 우회할 수 있는 숨통을 좀 틀 수 있는 규정이 붙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네. 일단은 11월까지는 국민들의 여론단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인플레 감축법 통과된 이후에 9%포인트 정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가 지금 45%까지는 어쨌든 회복을 했거든요.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역대 가장 단기간에 많은 지지율을 잃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어쨌든 한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거고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미국 기업들도 하나하나 이게 미국의 국익에 저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심사받아서 해외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받는다 이건 저는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요. 네. 투자를 뭐 미국 내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하는데 그렇죠.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린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빅테크들 돈 잘 벌고 지금 네. 주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회사들 보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매출의 절반 정도 되는 회사 많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 생각해 보면 따지고 보면 그 기술 밖으로 나가면 다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미국 스스로 성장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어서 아마 저는 이 정도 톤앤 매너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것이다. 중간 선거가 좀 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근에 이런 부분에 약간 일련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궤도에 바이오 분야도 들어가 있었어요. 최근에 또 바이오도 미국에서 제조해라. 그러니까 다 요즘에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업들도 바이오에 또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지 아닐지가 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하는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예. 보면 완제품으로서 이제 시밀러 제품이라고 바이오 해서 시밀러죠. 바이오 예. 시밀러 제품을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대기업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원료, 의약품 원료나 을 생산해서 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예. 근데 대기업들은 완제품 수출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같은 경우 뭐 롯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진출한 롯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네. 시라큐스의 뉴욕주죠. 거기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스라는 거 BMS 스킵스를 아예 인수해서 거기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중견 원료 수출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 과제고. 그러면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생산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는. 근데 어렵죠. 그게 바로 쉽지 이제 않죠. 그게 왜냐하면 중견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 지사를 내거나 공장을 인수할 정도의 큰 기업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이번에서 M&A 자체를 그쪽에서 막게 돼버리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다 막아버리면 아예 그 길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우려가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우려네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법안을 이렇게 보면 심사할 때 이렇게 보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이제 최근에 제이크 설리반이 내일쯤 발표한다고 얘기한 거고 네네.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고 인바운드는 14일자로 아예 이제 발표를 했고 네. 바로 이제 이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를 다 막아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렇다면 미국 기업 자체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 이론에서 political business cycle이라는 이론이 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거 즈음이 오면 뭔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중국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 자존심 쓰면서 이겼다라는 거 보여주고 강한 미국이라는 걸 예, 보여줘야겠죠.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단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돈 푸는 거를 많이 비즈니스 사클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하는 인플레 감축법 네, 내용에도 IRA, 보면 예. 단서에 있어요. 단서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에 있거나 동맹 등 고려할 요소가 있을 경우에 법 단서를 한번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열어놨네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길을. 모든 법의 미국 법을 보면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안 돼는 아닌 이렇게 거네요. 반드시 단서가 붙어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그걸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중간선거 그게 이후에 좀 이제 변동할 수 있는. 중간 선거 네. 이후에 태도에 붙일 수 따라서 있는, 네. 붙일 수 있는 유도리를 만들어놨네요. 이렇게 이미.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바로 그 시행령 단계에서 내년에서 리셋이나 뭐 조항들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주의해서 살펴보면 그것을 활용할 방법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중국 견제를 하겠다는 의도들이 막 담겨 있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이 과연 그 정도의 수준으로 따라왔는지 지금 미국이 절대 기술을 유출할 수 없어. 근데 중국에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정도로 중국의 수준들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많이 쫓아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어쨌든 그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지금 이제 희귀금속 남았는데 네, 희귀금속에 대한 빅토리들. 조치가 곧 네. 또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바이오든 또 반도체든 미중 간의 기술 격차를 사실 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은 뭐 생산 규모라든가 수출액이라든가 또 관련되는 특허라든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걸 가지고 사실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은 부분은 허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많거든요. 수출 규모만 하더라도 외국 기업이 중국 들어가서 생산해가지고 수출하면 그거 중국 수출이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뭐 하여튼 제3국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한 것이고 특허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이 어쨌든 지재권, 기초 기술에 대한 투자나 또 정부 지적재산권들. 차원의 어떤 정책을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야는 미국보다도 또 특허 건수가 더 많고 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역시 이제 미국이 그 강점이 있는 거는 그런 특허 중에서도 그야말로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특허들을 미국이 많이 갖고 있고 또 더욱더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특허를 안 내고 네. 어떤 비즈니스든 아니든 보안 상태로 해가지고 결정적으로는 자기들만 아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기술 보안을 강조를 하면서 어쨌든 그런 기술이 하여튼 그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적성국한테는 가지 않도록 최대한 이제 두들겨 막는 제한하는, 네, 통제하는. 네, 이런 이제 차단하는 이런 조치를 지금 단계별로 가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중국의 기술 정책이라는 거는 미국과 협력하고 뭐 여러 가지 행태로 하여튼 뭐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받는다든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온 상태란 말이죠. 네네. 이게 이제 근본을 허물어 버리는 게 미국의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도 적잖이 당황할 겁니다. 평론님 어떠신가요? 지금 이게 중국이 정말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혹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저는 싹을 자르겠다는 의미로 읽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예 싹을 지금 잘라버리는. 기술의 수준이 객관적으로 봐서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게 중국의 현재 반도체 기술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는 분명히 아니죠. 객관적으로 아니고 네네. 한국하고 비교해서도 여전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은 엄청난 시장.
내수와 그리고 국가 주도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미 돼 있죠.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보면 공산당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들이 있는 국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특정 분야에 물량과 인력을 집중을 할 때 아주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추진력이 있죠. 좋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 했던 이야기가 중국 정부가 불공정하게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지 말아라. 이걸 네.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 같은 것들로 그 시야를 좀 좁혀서 보시면 기술이나 그 하이엔드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가는 미국의 테슬라를 선두로 하는 이 시장하고 비아디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성 있는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 시장이 다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에선가 접점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렇겠죠. 네. 테슬라는 지금 생산비를 계속 줄이고 있고 비아디는 기술력을 높여가고 있고 현재까지는 기술력에서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시장이 머지않아 부딪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싹을 자르겠다. 중국이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놀지 이거 글로벌 시장으로 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전략이니까 어떤 면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나라가 치고 올라오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한 거고요. 지금은 중국을 대놓고 때립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동맹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성장은 허락할 거냐 여기에 대한 냉철한 질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한국이 지금 동맹 물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하겠지만 한국의 기술, 한국의 돈도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판단이 들 때는 가차없이 또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는 그게 무서운 것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겠죠. 그러니까요. 네.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또 다른 나라들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다. 아직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 이렇게 뭐 바이오 분야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들을 계속 걸다 보니까 테슬라도 최근에 생산 시설을 독일에 지으려다가 이걸 보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짓는 방안까지도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을 이렇게 갑자기 턴을 한다는 게 돌린다는 게 이런 어떤 돌아가는 미국의 상황들을 당연히 감안한 결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가 무게의 3분의 1을 나가잖아요. 무겁죠. 배터리가 다예요, 이제 배터리. 이게 이제 전기차는 바로 배터리 성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행히도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해서 LCM, 리튬 코발트 망간, 요걸 생산해서 더 한 번 충전해도 멀리 나가고 힘이 세단 말이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중국은 주로 어떤 배터리냐면 산화철을 쓰는 좀 한 번 충전해도 덜 나가요. 네네. 많이 덜 나가고 그다음에 순간 가속이 덜 붙어. 다행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단가가 비싸고 리튬, 코발트, 망간의 대부분 산지가 뭐냐? 전 세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그런 광물들의 채굴, 가공까지를 전부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원료가 거기 기술력은 우리지만 원료나 부품은 걔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모두가 중국 기사에서 수입하는 게 70%가 넘어요. 이제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다루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렇네요. 하는 거죠. 네네. 이런 계산을 할 때 이번에 그러면 독일은 왜 테슬라는 왜 독일에 있던 걸 빼서 미국으로 돌리냐? 네. 거기서 돈 나오니까. 거기서 보조금 생산하면 받으려고. 보조금 들어오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보조금은 딴 얘기하면 생산 단가가 낮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제까지 고민하고 있던 자동차 생산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근데 왜 이런 보통 얘기죠. 자동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만드는 공장을 전기차 공장 주변에 좀 지어서 무거우니까요. 물류비를 좀 줄이는 방안을 무거우니까. 많이 고민을 해서 네. 이번에 그 기가 베를린이 있는 곳에 좀 짓겠다라는 게 테슬라의 생각이었는데 이걸 미국으로 옮겨버리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유럽 시장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 이제까지는 CATL이라고 최대 중국의 그 배터리 업체랑 업체가. 계약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무산됐거든. 네네. 이 CATL하고 계약이 결렬이 무산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누구냐? LG 에너지 엔소라고 SK온이에요. 바로 이런 점이 이제 소위 말해서 어부지리 또는 우리가 오히려 이제 이게 기회가 유럽 시장에서는 되지 않겠냐. 워낙 우리가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가 강해요. 거의 네네. 유럽 시장의 50% 이상
우리가 공급하고 있고 또 공장도 유럽의 각국에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네네. 이걸 즈음으로 해서 유럽 시장은 이제는 거의 우리께 될 것이 아니냐. 오히려 긍정적인 오히려 부분도 있네요. 반사이익으로 이런 지금 흐름을 볼 때 그런 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문제는 원료나 부품이 전부 중국산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건 고급품으로 유럽 시장을 진출하는 장점도 있지만 예. 구체적으로 만약에 중국이 대응 조치로서 이런 걸 내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아까 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참 이 중간에 껴있어서. 인구는 많은데 단지 가지고 있는 게 기술하고 인력밖에 맞아요. 없어서 자원이 없으니까요. 요게 이제 걸려 있는 통상 국가로서의 한계가 지금 바로 이런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보면 되죠. 국면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노차로 얘기했지만 네네. 통상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네트워크와 정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항상 가동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선가 당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학에서 엑스터널 샥 이렇게 주어지는 외부 충격에 충격, 예.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게 우리 경제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테슬라마저 미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뭐 다른 기업들, 다른 전기차,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굉장히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각 교수님께서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고려할 사항이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첫째는 인플레 감축법상에 주어지는 많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받으려면. 예, 그게 이제 큰 거고. 그다음에 그 보조금이 따지고 보면은 물류비로 인한 그 추가 물류비보다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류비를 감당하는 게 감당하는 것보다 보조금 훨씬 받는 게 낫다는 훨씬 거죠. 낫다라는 예. 게 자기들 뭐 그냥 뻔한 계산일 테니까 이제 그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테슬라는 바이든이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미국 행정부의 어떤 대중국 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테슬라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고 중국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어떻게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냐지만은 그건 미국 정부가 허가를 해준 거예요. 더더군다나 전기차라는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 그렇죠. 핵심 산업이니. 앞으로 뭐 공장 증설을 하든 어떤 행태든 여기서 배터리를 가져가든 어쨌든 간에 자기들로서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요인은 결국은 그 미국 중심으로 생산이든 연구든 이런 허브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런 어떤 이 산업의 어떤 집적이 되는 어떤 나라에 자기들이 베이스를 두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배터리가 이제 인산철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삼원계 네.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그 기업들이 개발한 게 삼원계 배터리거든요. 근데 미국 IRA 법이나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이 소위 그 적국으로 생각하는 데서는 절대로 단 얼마라도 그 내주지 물질을 않겠다. 쓰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 이제 그 삼원계 기업들이 그 많은 이 핵심 광물을 중국 밖에서 충분한 조달을 물량을 조달하는 할 거는 수 사실상 있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비중 자체가.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결국 인산철 배터리로 갈 거다. 그러면 테슬라도 자기들이 조달할 수 있는 이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미국 내에서 미국 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또 그런 배터리가 인산철이고 그걸 자기들이 집중 투자한다라고 본다면은 아무리 이제 기술 세계에 있어서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많이 안 이때 거를 쓸 쏘면은 수밖에 시장이 없다. 막히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어쨌든 중국이라든 유럽으로도 네. 바로 그 소출품에 탑재할 가능성도 있지 여러 않겠나 가지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건데 평론님, 근데 우리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은 첨단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막 안으로 자국 내로 막 긁어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보조금을 주든 다른데 뭐 막든 해가지고 밑에 안에 모으는데 그럼 우리 기업들도 미국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우리는 뭐 미국만큼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리쇼어링 유턴하라고 하는데 네.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 규모가 뭐 미국처럼 너무 차이 그렇게 나죠.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거죠. 친구를요?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배터리 관련한 규제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미국에 가서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손잡고 오하이오 합작 공장 가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포드하고 SK도 손 잡았고 또 혼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손 잡고 공장 만든다. 그러면 하나씩 그 집에 왜 우리 예전에 보면 그 왜 장자를 볼모로 잡는 그런 상수리 제도 이런 거 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유지했던 이유는 넓혀나가는. 그 집 장자가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침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와 우리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부분, 교집합을 늘려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거고 네. 저는 약간 지각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각이요? 지각. 어떤 동맹이 생긴다, 동맹을 심화한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보인데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도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투자하고 인력을 기르고 우리가 기술을 보호하면서 동맹을 심화한다. 이걸 통해 미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건데 네. 너무 일찍 가 있지 말자는 거죠. 아. 남들 어떻게 하는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고 그러니까요.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생존 전략일 수 있어요.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에 그 리쇼어링을 유도하면서 본인들이 투자한다고 한 돈이 2조 8천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바이오 쪽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난 5월 기준으로만 대미 투자한다고 4대 기업이 밝힌 게 44조 원입니다. 이후에 SK가 추가로 투자한다는 돈까지 생각하면 뭐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네요. 벌써 차이가 많이 생색 나네요. 내는 방법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친구를 널리 깊이 여럿이 사귀는 이런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에서의 상수리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앞서 세 분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네트워크는 항상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섬세하고 치밀한 외교 전략이 동반되어야 우리가 손해만 보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중요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광노성 교수, 정인교 교수,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